일률적인 것보다는 정밀 방역을 통해서 필요하면 앞으로 더 격상할 수도 있고 또 하향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순발력 있게 시적절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 가능한 백신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스테이 스트롱. 정말 이게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머물러야 되는 때인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무섭게 퍼지는 코로나19 확산세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늘 편안하지만 날카로운 분석으로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시고요. 또 바이러스와의 사투 한복판에 서 계시는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고요. 오늘에다 특별한 초대 손님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도 겪고 있고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재갑 교수님 2단계에서 플러스 알파로 간 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중간에 이제 2.5단계라는 걸 만든 이유 자체가 뭐냐면 3단계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이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서 2.5단계 가기 전에 뭔가 새로운 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2.5단계로 아예 올려버렸었으면 혼란도 없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 여러 업종들 같은 경우에 혼란을 덜 느꼈을 것 같은데 선별적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워진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해서 이번에 메시지 전달에서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1.5, 2.5의 구분이 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수능 지나갔지만 수능 전 기간에 특별 방역을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학원가의 카페라든가 특히 스터디 카페 여기는 다 집합금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나요? 하는데 문 닫은 카페 옆에 뭐가 있냐면은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거기는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는 못 앉게 하니까 패스트푸드점에 2배, 3배 더 몰려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는 것인가? 그리고 카페에서는 또는 이제 우리 PC방도 그렇고 이 취식하지 말라,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식당에서 제가 오늘 저녁에 칼국수를 먹었는데 인근 직장에 한 67명 되는 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밥 먹을 때 마스크 쓸 수 없죠. 당연히 식사를 하는데 자, 일단은 8명집이 붙어 앉았고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말 그 옆자리에서 저는 불안해서 제 밥을 못 먹는 상황인데 왜 이건 허용되고 조용한 카페 널찍한 데서 차라리 내가 그냥 핫도그에 커피를 마시고 말지 이게 뭔가 하는 또 이제 약간 우라가 치미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느끼기엔 이게 지금 엄격히 방역 수칙이 맞고 있는 것이며 정당한가 이런 것에 문제제기들이 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한쪽을 막는다고 다른 쪽에 본론이 생긴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맞부딪히고 있는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 그럼 명확한 방역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의 방역 당국의 고심은 이해를 합니다. 경제하고 방역은 결국은 어느 정도 서로를 배척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끌고 가야 되거든요.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손해는 고스란히 또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를 그렇다고 둘 다 끌고 갈 수 있지는 않아요. 둘 다 이렇게 서로 배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느 한쪽은 약간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 손해를 보는 어느 한쪽이 어디냐라는 거죠. 저는 방역이 아직은 우선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너무 잘 막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19의 전파성이나 또는 코로나19의 특징들은 굉장히 지역사회 감염을 잘 일으키는데 특화되어 있는 감염이기 때문에 제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번 바꾸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지는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 감염은 결국은 전주와 전전주에 우리가 했던 방역에 대한 어떤 순응도가 이번 주에 환자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까지 줄 지금 이벤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분명히 사회적 거리 두기, 물론 이해합니다. 경제적인 측면들 또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측면들 이해를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길어지면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줄 때는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백신 접종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발 시기만 백신 회사들이 앞다퉈 발표하고 부작용 관련된 내용은 사실 언론에 이렇게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임상 3상에서 맞춘 사람의 인원을 보면은 대략 한 2만에서 4만 명 정도 사이를 맞췄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일시적으로 나온 적은 있었지만 결국은 백신하고 이렇게 연관된 부작용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단 한 가지 좀 저희가 주의를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거는 화이자의 백신과 모더나의 백신은 여태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형식의 백신입니다. mRNA 백신이고 이거를 맞았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연구는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임상 시험에 1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캠페인처럼 대국민 호소를 한 거예요. 임상 참여를 통한 치료제 처방 기회를 그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임상 시험에 대한 이 국민적인 두려움 때문에 좀 자발적인 참여를 많이 꺼리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가.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한번 관리를 하고 또 임상연구가 진행되는 각각의 병원에 있는 임상연구윤리위원회라는 보통 IRB라고 보통 표현하는 위원회에서 한번 다 검증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한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증명되지 않은 치료제가 사용되는 경우들도 없고 또한 백신이 사용되는 경우들도 없고 또한 사용되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이제 법적으로 다 보상을 받게끔 다 이제 그런 제도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타임라인을 맞춰서 잘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3차 유행이 시작된 것 자체는 안타깝지만 이 기회에 이제 어떤 확진되신 분들이 이런 임상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여러 약제들이 잘 임상 연구가 진행될 거 예상을 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일단은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일종의 희생일 수 있고 또 봉사일 수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상 시험의 기회가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백신이 나오면 또 백신 헤지스턴시, 즉 백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안 맞겠다는 사람도 또 많이 나올 거거든요. 백신이 실제로 사용 가능하게 됐을 때 당신은 이 백신을 맞겠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기꺼이 그 백신을 맞겠다라는 게 조사자의 한 절반 정도입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러면은 아직은 못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개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면서 원만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순서에 맞게끔 맞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 정부하고 국제제약사 간의 1대1 협상을 통해서 2천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현재 개별 계약사들하고 그런 구매 확약 내지는 구매 계약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가 거의 이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초까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선시하고 있는 백신 종류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국내에서 가능하다면 위탁 생산이 가능한 백신들 중심으로 처음에 초기에 이제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 가능한 백신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타 바이러스에 코로나19의 유전자를 삽입시켜서 만든 백신 형태들.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 하고요. 존슨앤존슨이 이 기술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고 있어서 그 백신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 회사의 공장에서 이제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일부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이 시작됐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 항원이라 그래 단백질로 만든 이제 항원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공장에서 또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노바백스라는 회사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위탁 계약을 이제 맺은 상황이어서 이 세 가지 회사 백신이 아마도 위탁 생산도 가능한 형태고 또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백신과도 좀 일치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백신이 아마 후보 물질에 좀 더 많이 들어오고 많은 양이 수입될 거라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영민 교수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백신이 문제인데 여기 임상 실험에 참여했던 한 분이
어느 장애의 부작용을 경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명확한 인과관계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장애가 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백신의 접종량에 대한 이슈가 이제 사실은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종량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시 잘 해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3차 유행의 문턱 앞에 와 있는 이 겨울에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문제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발표되고 나서 안 나와도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연락 받았어요. 경기가 안 좋을 분들은 그 사람들 뭐 어떤 분은 뭐 인들도 못 낸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잘 지켜져서 코로나가 좀 답답하더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같이 생활하는 가족 이외의 만남은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상 씨가 불렀던 노래 달리기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이 가사의 말처럼 언젠가 끝이 나게 될 팬데믹. 그런데요, 우리가 이 끝을 더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 세 분에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우리가 이게 1년 왔잖아요. 예. 앞으로 한 6개월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길면은 다음 겨울까지 한 번 더 가야죠. 그럼 우리가 웃으면서 함께 가야 예. 좀 편안하게 인내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저는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바로 우리 옆에 다가온 희망은 아니고 이제 저 멀리 보이는 희망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백신이라는 희망을 얻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 아직 바로 옆에 다가온 건 아니고 좀 더 거리가 있는 희망이지만 어쨌건 끝이 보이는 그런 희망이라는 뜻에서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고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함께 멈춤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멈춤. 싶은데요. 예. 일단 겨울철이 상당히 혹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함께 노력해서 그분들의 힘든 것들을 꼭 배려하고 또한 도울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멈춤을 통해서 이 유행 자체가 커지지 않게끔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함께 멈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기 계신 세 분 못지않게 현장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3차 대유행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임상병리사 한 분을 모셨는데요. 윤성민 선생님,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코로나19 현장에 지금 계시는 건데 임상병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내 임상병리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업무로는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및 검체에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 환자 기준이 되는 PCR 검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PCR 검사의 거의 모든 과정을 임상병리사가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은 이 평상복을 입고 계신 모습인데요. 이 방호복 차림 얼마나 좀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D레벨 방호복을 입어보신 모든 의료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D레벨 방호복의 경우 착의 탈의 과정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검사의 모든 과정에서 감염원에 대한 노출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검체 채취 과정부터 PCR 검사 전 과정에서 D레벨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고요. 특히 워킹스루,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제외한 음압병실에서 검체 채취 시에는 검사 대상자의 감염 우려 때문에 매번 방호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와 싸우는 과정보다 더 힘드셨던 때가 있었나요? 현재 방역 업무에 종사하시는 임상병리사가
느끼는 공통된 사항이 바로 인력 충원 없이 모든 근무자가 코로나 방역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점이고, 말씀하신 것 같은 번아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뜻하지 않게 감염병을 옮길 수 있다는 불안감하고,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주위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근무한다는 그 눈길, 그런 점이 방역 업무보다 심리적으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아마 참고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해 주시죠.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일 진단 건수가 6만 건을 넘기고 있고, 이에 코로나19의 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로서 경기도 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 방지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분당, 수원 등 일산 등에서 무료 마스크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시민 개개인들에게 개인 방역의 중요성을 임상병리사들이 설명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역 우수국가로서 반드시 지금의 코로나19는 꼭 극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차 대유행 이후에 이 의료진들의 피로도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전해주시죠, 이재갑 교수님. 중환자를 전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환자분 또 사망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위축을 주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거야 조금 뭐 주말에 좀 쉬면은 회복이 되는데,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런 트라우마가 상당히 좀 오래 가고 있어서, 그래서 환자를 많이 보는 분들 또는 중환자를 보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고충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가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에 지금 매달려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지금 받고 계세요. 이제 그게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일단은 각각 환자를 보는 측면에서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저희처럼 검사실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안타까운 게 공공의료기관이 오히려 지금 인력 지원이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부족한 점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이제 계시는데, 코로나19 전문병원인 서울의료원도 그렇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금 경무들에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형민 교수님이 우리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초기에 이게 뭔지 헤매고 있을 때 어렴풋이 들려오는 풍문이 있었으니 서울역 모임이라는 것이 있었다. 서울역 모임. 전 이재갑 교수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울역 모임의 주역이 바로 이형민 교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전모를 오늘 좀 밝혀주시죠. 네, 그럼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뭐 서울역 모임은 물론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저희 이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이사장님하고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이제 질병관리청이죠. 지금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분석국의 이제 유천권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분자 진단 시약이나 또는 감염병에 관련된 진단 시약을 만드는 업체들이 다 같이 이제 모였던 자리입니다. 그런 그룹에서 분명히 이 코로나19의 국내 전파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신종감염병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처음에 이 질환을 어떻게 진단하느냐거든요. 왜냐하면은 환자를 진단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격리를 할지 치료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단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대규모 감염이 있을 것에 대비를 해서 민간 의료기관에 있을 수 있는 진단 시약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은 1월 27일에 서울역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성과가 잘 나와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월 20일 날 나왔는데,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처음 시작할 수 있었던 게 2월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7일 정도 만에, 18일 정도 만에 이제 민간 의료기관이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을 만들고 평가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그 시약을 써서 실습까지 다 해보는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력을, 그 역량을 갖고 이제 신천지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뭐 제 혼자만의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셨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또 진단을 한다 한들 그 다음에 또 있는 과정은 그 사람들에 대한 치료와 격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재갑 교수님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또 그 뒤를 또 맡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초창기 대응이 잘 됐을 거라고, 잘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날짜가 되게 중요한 게요. 1월 27일 날 모였잖아요. 2월 7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시약들이 민간 이제 병원들에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신천지의 31번 환자가 언제 진단됐냐면 2월 18일에 진단됐어요. 그러니까 열흘 전에 이게 세팅이 안 된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미국이나 이제 유럽처럼 한 3월 초에 미국이나 유럽이 세팅이 됐거든요. 만약 그렇게 됐었으면 신천지 상황 발생했었을 때 진단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미 열흘 전에 몇천 명 이상의 확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월 18일 이후에 우리나라가 진단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격리할 수 있는 토대가 진단 체계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마 거의 그때 한 달 동안 한숨도 못 주무시고 거의 뭐 두세 시간씩 자면서 일하셨었거든요. 그때 노고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나라가 1차 유행을 그렇게 빨리 막을 수 있는 아예 기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맞이했을 뻔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부터 마지막으로 네네. 하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저명 인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게 Stay Strong. 예. 정말 이게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머물러야 되는 때인데, 접촉을 차단해야 되는 때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Stay Strong 캠페인이 예. 우리나라 외교부가 만들고 전 세계에 전파하고 나눈 이러한 좋은 이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러한 그 세계적인 캠페인을 전파하면서 우리 자신은 Stay Strong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말에 우리 스스로를 다잡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많은 절망도 있었지만 반면에 많은 희망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는데 항상 나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 끝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이게 지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대라는 단어들이 갈수록 좀 강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연대부터 깨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연대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되면 그게 삶의 모습들을 바뀌게 하고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 때 지금 한번 손을 좀 내밀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이제 3차 유행과 더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돕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런 게 좀 폭넓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연대하고 함께 강하게 일어서고 버티자 이런 말씀이라고 들려요.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이제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여러 가지 모임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야말로 Stop and Stay Strong 이라고 부르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정책을 잘 지키셔서 나의 소중한 가족이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